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두 개의 세계를 들으셨던 분이라면 혹시 궁금했던 거 없으세요? 저는 사실 정말 궁금했던 게 있었습니다. 프란츠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협박하며 이마르크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 이마르크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이었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아쉽게도 현재 독일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마르크는 통용되고 있는 화폐 단위는 아닙니다. 일단 시대적 배경은 데미안이 출간되었던 게 1919년이니까 1차 세계대전 즈음이 되겠죠. 1마르크는 100페니히였습니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싱클레어가 65페니히를 크로머에게 건네주자 그는 1마르크 35페니히 빚졌다고 이야기하죠. 싱클레어는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진 못했지만 가끔 친척들이나 아는 어른들을 통해서 용돈을 받아 저금통에 모아왔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준 10페니히나 5페니히 몇 개를 저금통에 넣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대략 짐작을 했을 때 어른들은 싱클레어에게 한 번에 5,000원 아니면 만원, 많으면 2만 원 정도 주지 않았을까요? 싱클레어의 나이가 10살이고요. 크로머가 13살이고요. 그렇다면 크로머가 현재 돈 가치로 100만 원 이 정도의 거금을 10살 어린애한테 요구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 원, 2만 원 이 정도를 요구해서 그를 괴롭히려고 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건 좀 액수가 적죠. 싱클레어는 이마르크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10마르크나 100마르크, 1000마르크와도 같이 엄청난 돈이었고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마르크는 대체 얼마 정도의 돈이었을까요? 제가 열심히 검색을 해보았는데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만 많고 정답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때 이마르크는 한 20만 원 정도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라면 10살 어린애에게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고 13살 어린애가 협박하며 요구하기에 적정한 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소개할 챕터의 제목은 카인입니다. 아마 종교를 가지지 않은 분들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아들이 카인이고요.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카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일을 했죠. 카인은 곡물을, 아벨은 양을 제사에 바쳤는데 하느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좋아하셨고 이에 화가 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카인은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라는 신의 물음에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카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이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런 카인에게 신은 낙인을 찍어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식을 합니다. 본문 중에 카인의 이야기가 나와서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해드렸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데미안의 두 번째 챕터 카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구원과 더불어 그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완전 새로운 일이 내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그 당시 우리 학교에 전학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그는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이 도시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매에 검은 상장을 두른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상급 학년이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의 주목을 끌었다.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 보여 누구도 그를 소년으로 보지 않았다.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어른처럼 점잖게 행동하는 그는 호감 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않았고 싸움 같은 건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을 대할 때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만큼은 다른 학생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학교에서는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어느 날 우리는 큰 교실에서 데미안의 반과 함께 합반 수업을 하게 되었다. 하급생들은 성서 이야기를 공부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억지로 듣고 있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 쪽을 쳐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은 나를 매혹시켰다. 나는 총명하고 밝고 침착해 보이는 그가 주의 깊고 지혜롭게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주어진 과제를 공부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치 독창적인 자신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처럼 보였다. 나는 그에게 호감보다는 일종의 반항감이 일었다. 그는 초연하고 냉담해 보였다. 그의 태도는 도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으며 그의 눈은 마치 어른의 그것과도 같은 빛을 띠었으며 다소 서글픈 듯한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게 어떤 사랑스러움이나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다. 간혹 그와 시선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나는 깜짝 놀라 시선을 돌려버리곤 했다. 그 당시 그가 어떤 모습의 학생이었는지 회상해 보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는 여러 방면에서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독특한 개성을 가졌으며 그 점이 다른 이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했다. 하지만 이런 점 때문에 그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마치 왕자가 농부의 아들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어색한 옷차림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곤 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내 뒤에서 걷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이 제각기 제갈 길로 흩어지자 그는 내 곁으로 다가와 인사를 했다. 물론 그는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평범한 인사말을 건네왔지만 아주 어른스럽고 점잖게 들렸다. 함께 가도 괜찮겠니?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기뻐서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 거기?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집이라면 알고 있어. 너희 집 현관에 있는 독특한 장식물이 내 흥미를 끌었거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다. 우리 집 대문은 아치 모양이었는데 대문 초석에 문장이 새겨져 있다. 문장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평평해져서 모양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가끔 새로 채색을 하는데도 말이다.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건 아마 새이거나 그와 비슷한 무늬일 거야. 많이 낡아서 잘 알아보기 힘들 텐데. 우리 집은 옛날에 어느 수도원의 소유였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 한번 잘 살펴봐. 그런 옛 문장은 퍽 흥미로워. 내가 보기엔 매처럼 보였어. 우린 계속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했다. 갑자기 그가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떠오른 것처럼 웃었다. 참, 아까 수업 시간에 우린 같은 반에 있었지?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이마에 표적을 달고 다닌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던데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니? 물론 그렇지 않았다. 우리들이 배워야만 하는 과목들은 대개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정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어른과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다정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 거짓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 선생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 별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이나 죄 같은 통속적인 이야기밖에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는 말을 중단한 채 웃음 띤 얼굴로 나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재미있니?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렇게 생각해.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고 말이야. 우리들이 배우는 것의 대개가 어떤 면에서는 확실히 진실이고 정당하지만 이 모든 것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 대개는 다른 면에서 볼 때 더 나은 의미를 갖게 되지. 카인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말이지. 그의 이마 위 표적에 대해서도 우린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싸우다가 형제를 죽이는 일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러고 나서 불안해하고 소심하게 변해버린다는 것도 가능해. 그렇지만 그가 자신의 비겁함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겁주기 위해 특별한 훈장까지 일부러 달았다면 그건 좀 우습지 않아? 맞아, 그건 그래. 나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문제가 나를 매혹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여기서 문제가 되고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것은 바로 표적이야. 생각해봐.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치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릴 사람이 없고 그의 자식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단 말이야. 추측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무슨 우편물의 소인 같은 표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게 확실해. 세상에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으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무언지 경외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고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좀 엄격하고 지혜로워 보이면서도 대담한 그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빛에서 느낄 수 있었을 거야. 이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는 표적을 지니게 된 거지. 사람들은 그것을 각자 자기들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야.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라지. 사람들은 카인의 후예들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표적을 훈장으로 해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대로 아주 불미스럽다고 해석하고 그 표적을 지닌 사람을 두려워했어. 또 사실 그러하기도 했겠지.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이들에게 두려운 존재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강한 종족이 자기들 주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매우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한 종족에게 일종의 보복을 가한 거야. 그들이 받는 공포심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하나의 별명과 전설을 만들어서 붙였던 거지. 내 말 이해하겠니? 그건 다시 말하면 카인이 사실은 전혀 악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지.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일수록
언제나 사실 그대로 기록되고 옳은 의미로 해석되어 왔다고는 볼 수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단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그런 이야기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짓거려대는 허무맹랑한 소문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만 카인과 그의 자식들이 일종의 표적을 갖고 있었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해. 나는 대단히 놀랐다. 그럼 동생을 죽였다는 것은? 나는 충격을 받아 이렇게 물어보았다. 물론 사실이야. 분명히 그건 사실일 거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결국 사람들은 모두가 형제이니까.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인 것에 불과한 거야. 그것은 무척 영웅적인 행동이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 어쨌든 약한 자들은 두려움을 느꼈던 거야.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한탄했겠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왜 그들을 해치우지 못하지? 하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 자들은 표적을 달고 있어. 신이 그들에게 표적을 주셨거든. 하고 말한 거야. 대충 이렇게 해서 그 황당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을 거야. 아, 너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 그럼 잘 가. 그가 알트거리로 구부러져 돌아가자 나는 한동안 멍하게 혼자 서 있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그가 이제까지 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여겨졌다. 카인은 강한 사람이고 아벨이 겁쟁이였다니. 카인의 표적이 훈장이라니. 그건 불합리한 이야기였으며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신은 대체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신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벨을 사랑하지 않으셨단 말인가? 아니, 그럴 리 없다. 그건 어리석은 이야기야.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리고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지 굉장히 영리한 아이였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만 날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나 다른 어떤 종류의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때처럼 오랫동안 프란츠 크로모라는 존재를 씻은 듯이 잊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성경책에 있는 카인의 이야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았다. 그 내용은 매우 간단명료했으며 그 속에 특별히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다면 모든 살인자들은 신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말인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러나 데미안이 모든 것은 쉽고 분명하다는 듯이 그렇게 훌륭하고 조리 있게 진지한 눈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자신 속에도 무언가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것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전에 나는 밝고 맑은 세계에 속해 있었고 내 자신이 아벨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 속에 너무도 깊숙이 굴러떨어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가라앉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일까? 그렇다. 나의 마음속에서 갑자기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지금의 내 불행이 시작되었던 그 불쾌한 밤에 아버지에 대해 느꼈던 감정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한순간이나마 아버지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밝은 세계와 지혜의 이면을 단숨에 꿰뚫어 본 것처럼 멸시했었다.
그때의 나는 분명 카인이었고 이마에 달린 표적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 훈장을 단 것처럼 으스대며 나의 죄악과 불행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도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 경험이 어떤 분명한 사상의 체계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지극히 불행한 상태에서도 엉뚱한 긍지와 오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다. 그런데 데미안은 강자와 약자에 대해 왜 그런 이상한 방향에서 이야기를 해주었을까? 카인의 표적에 관한 해석만도 그랬다. 어른스럽게 빛나던 그의 눈빛은 어떠했는가? 그러자 이런 생각이 내 머리를 어렴풋이 스쳐갔다. 데미안 자신이야말로 일종의 카인이 아닐까? 만일 그가 자신을 카인의 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의 눈빛에 그런 힘이 담겨 있을 수 있을까? 경건하고 신의 뜻에 부합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는 왜 그렇게 비웃듯이 말하는 것일까? 나는 이 생각을 결론 지을 수가 없었다. 샘물에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 샘은 바로 나의 어린 영혼이었다. 한동안, 아니 매우 오랫동안 인식과 의혹과 비평 같은 시도를 하게 될 때 카인의 살인과 표적에 대한 문제는 언제나 그 출발점이 되었다. 다른 학생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데미안에게 흥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카인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 다른 아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이 전학생에 대한 무수한 소문이 나돌았다. 만약 내가 그 소문을 전부 들을 수 있었다면 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데미안의 어머니가 상당히 부자라는 사실이었다. 또한 그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소문이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교도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막스 데미안의 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았다. 같은 학급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가 그에게 싸움을 걸었는데 그가 응하지 않자 겁쟁이라고 비웃다가 그에게 몹시 혼이 났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데미안은 단지 한 손으로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눌렀을 뿐인데도 그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항복하고 도망쳤는데 그 후 며칠 동안 팔을 쓸 수 없었다고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은 한동안 떠돌았고 굳게 믿어졌으며 언제나 흥분과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들은 얼마 동안 그 정도의 소문에 만족했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에 의하면 데미안은 어떤 여자아이와 친한 사이이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와 크로모와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다. 나는 그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며칠쯤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해도 사실상 나는 그에게 단단히 얽매인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꿈속에서조차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그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들도 나의 공상이 그로 하여금 꿈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를 부추겼다. 꿈속에서 나는 그의 완전한 노예였다. 나는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으며 그의 그림자로 인해 힘과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특히 크로모가 나를 학대하고 내게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밟으며 나를 무서운 범죄로 유혹하는 꿈을 자주 꾸었다.
유혹보다는 그의 힘에 의해 강요당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가장 무서웠던 꿈은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었는데 나는 미치기 직전이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크로머가 칼을 갈아서 내 손에 쥐어주었고 우리들은 가로수 뒤에 숨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몰랐다.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크로머가 내 팔을 건드려 내가 찔러야 할 사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 그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꿈과 관련해서 나는 카인과 아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데미안 생각은 거의 떠오르지 않았다. 데미안이 다시 나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상스럽게도 역시 꿈속에서였다. 참기 힘든 학대와 압박을 받는 꿈을 꾸었는데 내 무릎을 짓밟은 사람은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었다. 신기한 점은 크로모가 내게 그런 짓을 했을 때는 고통과 혐오감을 느낄 뿐이었는데 데미안에게서는 불안과 기쁨의 감정이 묘하게 뒤섞여 있었다. 이런 꿈을 2번이나 꾸고 나서는 다시 크로모가 원래의 자리를 차지했다. 꿈속에서 경험한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확실하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크로모와 나의 괴로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내가 조금씩 훔친 돈으로 그에게 지불해야 할 돈을 전부 다 갚았음에도 불편한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크로머가 나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훤히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크로머는 내가 돈을 가지고 올 때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물었는데 그로 인해 나는 전보다 더 단단히 그의 소나귀에 잡히고 말았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일러 바치겠다고 위협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애초에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다. 나는 몹시 괴로웠지만 모든 일에 대해 언제나 후회하지 않았다. 가끔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필연적이라고 느끼기도 했다. 불길한 운명이 나를 지배하는 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아마 나의 부모님도 이런 나의 상태에 대해 무척 괴로워하셨을 것이다. 알 수 없는 영혼이 나를 덮쳐온 후로 나는 평화로웠던 집안 분위기와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잃어버린 낙원에 대해 견딜 수 없는 깊은 향수를 느끼기도 했다. 어머니는 나를 나쁜 아이보다는 아픈 아이로 취급하셨는데 사실상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잘 알 수 있었다. 그들의 태도는 나를 위로해주는 한편 극도로 비참하게도 만들었다. 그들은 나를 꾸짖기보다는 불쌍히 여겼고 나를 악이 내재하는 미치광이쯤으로 생각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예전과는 다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 기도 역시 헛된 짓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모든 괴로움을 던져버리고 싶은 간절한 희망과 진정으로 참회하고 싶다는 소망을 격렬히 느꼈던 적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 어머니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 없으며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용서를 빌면 친절하게 받아들이고 따뜻이 위로받고 동정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나의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한 탈선으로 취급해 버릴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1살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더욱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킬 줄 알게 된 어른들은 단지 아이들에게는 이런 이성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아이들은 이러한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렇지만 나는 평생에 그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체험을 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괴로워한 적은 거의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는 크로모로부터 성의 광장으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물에 젖은 축축한 밤나무 아래에서 떨어지는 잎들을 발로 휘적거리고 있었다. 돈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크로모에게 주려고 과자 2조각을 가져갔다. 나는 어느 틈엔가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오랜 시간 크로모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드디어 크로모가 왔다. 오늘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다. 그는 내 갈비뼈를 2번 쥐어받고는 기분이 좋은지 낄낄거리며 과자를 빼앗고 나서 내게 축축한 담배를 권했다. 나는 담배를 받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는 달리 유난히 친절하게 굴었다. 참! 헤어지려는 차에 그가 말했다.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두겠는데 다음번엔 누나를 데리고 나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에 미처 대답도 못하고 서서 놀란 모습으로 멍청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듣겠어?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누나도 따라오지 않을 거야. 나는 이건 역시 그의 계략이고 나를 괴롭히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따금 그런 짓을 하곤 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해서 내 길을 꺾어놓고는 나를 꼼짝 못하게 얽어 다른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난 또 돈이나 다른 물건으로 그의 마음을 달래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내가 거절한 데 대해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그냥 잘 생각해 보란 말이야. 난 너의 누나랑 사귀고 싶어. 언젠가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지. 넌 그저 누나와 함께 산책하는 척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그곳으로 갈게. 내일 내가 다시 휘파람을 불게. 그때 다시 이 일을 의논해 보자고. 그가 가고 나자 희미하게 그의 말뜻이 짐작되었다. 나는 아직 어린애에 불과했지만 우리들이 좀 더 나이가 들면 남자와 여자가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짓을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망측스러운 일인가도 알고 있었기에 그따위 짓은 결코 할 수 없다는 결심을 굳게 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겐 또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인가? 크로모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할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괴롭힘이 아직 충분치 않았던 모양이었다. 내겐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극히 암담한 심정이 되어 호주머니에 손을 푹 찌른 채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더 크고 더 깊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왔다. 갑자기 누군가 쾌활하고 힘찬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따라와서는 한쪽 손으로 나를 살며시 잡아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그가 붙잡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난 또 누구라고? 나는 불안을 감추며 말했다.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이때처럼 그의 눈빛이 어른스럽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힘을 가진 것처럼 느낀 적은 없었다. 오랫동안 우린 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그는 정중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게 놀랄 것까지는 없잖아. 물론 그래. 그렇지만 놀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짓도 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을 갖게 되겠지. 정말 수상하게 생각될 만큼 네가 놀란다고 생각하고는 사람이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잘 놀라게 되는데 하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겁쟁이는 늘 불안해하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난 네가 그런 겁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니? 아, 물론 넌 영웅도 아니야. 네가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야. 네가 무서워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를 두려워하는 건 물론 아니겠지? 안 그래? 아니야, 아니야. 넌 조금도 무섭지 않아. 그것 봐, 맞지? 그렇지만 넌 누군가를 무서워하고 있지? 난 잘 모르겠어. 제발 그만둬. 무엇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는 나와 보조를 맞추어 걸었다. 나는 내 옆얼굴을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느꼈다. 가령 말이야, 그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넌 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난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싶어. 아주 재밌을 거야. 너도 거기서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잘 들어봐. 나는 이따금 독심술이라고 하는 걸 시험해 보곤 하지.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닌데 그 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간 신기한 게 아니거든. 그것으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자, 우리 한번 실험해 보자. 내가 너를 좋아하거나 혹은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두자. 그래서 이젠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진 거야. 난 이미 그것을 시도한 셈이야. 난 너를 깜짝 놀라게 했지. 그러니까 넌 잘 놀란단 말이야. 그건 곧 네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선 안 돼. 그런데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자기를 지배하는 힘을 그 누군가에게 내주어 버렸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네가 어떤 나쁜 짓을 했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는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야. 알겠니? 분명한 일이겠지만 그렇지 않니?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항상 그랬듯이 엄숙하고 영리해 보였고 또 호의를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다정하다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무엇이 그의 표정에 깃들여 있었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잘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치 마법사와도 같이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할 수 있겠니? 그는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독심술이 신기해 보일 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건 지극히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하게 맞춘 것 같아. 그런데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넌 한 번쯤은 내 꿈을 꾸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이야기도 그만두자.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데 넌 무척 영리한 아이야. 이따금 믿을 만한 영리한 아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해. 너도 물론 괜찮겠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럼 재미있는 실험을 다시 시작해 볼까? 우린 어떤 소년이 잘 놀란다는 것과 아마도 그는 이 누군가와 매우 불쾌한 비밀이 있는 모양이란 말이야. 대략 들어맞지? 나는 꿈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의 목소리와 힘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로지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내 자신보다도 더 분명하게 알고 있다니. 데미안은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그럼 내 말이 맞구나. 나는 그렇게 추리할 수 있었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았어. 조금 전에 너와 헤어진 애는 누구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비밀을 들키고 말았다는 사실이 무척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비밀은 밝은 곳에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법이다. 누구 말이야? 나밖에 아무도 없었는데. 나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니? 그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정말 눈치 빠른 아이야. 우린 친구가 될 것 같다. 이제 조금만 더 물어보자. 그 크로먼지 뭔지 하는 녀석은 아주 나쁜 놈이야. 녀석의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주 나쁜 애야. 악마 같은 녀석이야. 하지만 그 녀석이 이런 걸 알게 되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넌 그 녀석을 알고 있니? 크로모도 너를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벌써 가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애는 나를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나는 그 녀석에 대해 알고 싶어. 그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니? 몇 학년이니? 5학년. 하지만 아무 말도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안심해. 내겐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 녀석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주지 않을래? 할 수 없어. 그건 안 돼. 날 좀 가만히 내버려둬.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고 서 있기만 했다. 유감이네. 그는 말을 이었다. 우린 실험을 좀 더 계속할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걸 너도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 그따위 두려움은 네 자신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으니까 어서 빨리 벗어나야 돼. 네가 진정한 사내대장부가 되기 위해선 그따위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해. 알았니? 물론 네 말이 옳아. 하지만 어떻게도 할 수가 없어.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널 더 잘 안다는 걸 너도 알잖아.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그건 말할 수는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일 그 녀석에게 빚진 돈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소용없어? 난 갚아줄 만한 돈이 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난 무척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넌 언젠가 그 비밀을 내게 이야기하게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성급하게 외쳤다. 너 좋을 대로 해. 시간이 좀 지난 뒤라면 아마 내게 이야기할 거라고 믿어. 물론 네 스스로 말이야. 설마 내가 너에게 크로모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물론 그렇지 않아.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 아무것도 모르지. 난 그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모와 같은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을 수 있겠지?
너는 내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잖니. 한참을 묵묵히 서 있는 동안 나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그러나 데미안이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점점 더 궁금하게 여겨졌다. 난 이제 집으로 가야겠어. 그는 이렇게 말하며 거칠게 짠 모포로 만든 외투깃을 여몄다. 이왕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너는 그 녀석으로부터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죽여버려. 네가 그렇게 한다면 난 무척 놀라면서도 통쾌할 거야. 나도 도와줄게. 갑자기 새로운 불안에 휩싸였다. 카인의 이야기가 갑자기 머리에 떠올랐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다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너무도 끔찍한 일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럼 좋아. 막스 데미안이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가자. 우린 틀림없이 그 녀석을 해치우게 될 거야. 때려 죽이는 것이 가장 간단하긴 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가장 최선인 법이지. 네가 그 녀석의 소나기에 있다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야. 나는 집으로 왔다. 1년쯤이나 집을 떠나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했다. 나와 크로모 사이에 뭔가 미래랄까?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이제야 나는 이 비밀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외로웠던가를 확실히 느꼈다. 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고민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것은 내가 부모님께 나의 잘못을 모두 말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나의 괴로움을 좀 가볍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바로 조금 전 나는 다른 낯선 사람에게 고해를 할 뻔했고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러한 불안은 오랫동안 극복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제야 크로모와의 길고도 괴로운 투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있었다. 만사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평화롭게 진행된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언제나 날카롭게 들려오곤 하던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전혀 예기치 않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조바심치며 불안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를 믿을 수 없었다. 자유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날 프란치 크로머를 우연히 만났던 순간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사일러 거리에서 내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나를 피해 그대로 되돌아서 가버렸다.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달아나다니, 악마가 내게 겁을 먹다니, 기쁨과 놀라움이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 그 무렵의 어느 날 데미안이 내게 나타났다. 그는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녕? 나는 데미안에게 인사했다. 안녕, 싱클레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크로모도 이젠 널 괴롭히지 않을걸? 그렇지? 네가 그렇게 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 녀석은 전혀 보이지 않아. 잘 됐군. 만일 그 녀석이 언제든 다시 나타나면 그럼 그 녀석에게 그저 데미안을 기억하라고만 말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그 녀석과 한판 붙어서 때리기라도 한 거야? 아니, 난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난 그저 너하고 그랬던 것처럼 그 녀석과 얘기했을 뿐이야. 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그 녀석의 신상에 이롭다고 분명히 말해주었지. 설마 그 애에게 돈을 주진 않았겠지?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이미 네가 충분히 해봤잖아. 나는 그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되돌아가 버렸다. 나는 감사와 두려움, 경탄과 불안감, 호감과 반항심 등이 이상하게 뒤엉킨 옛날부터 그에 대해 느껴왔던 가슴 답답함을 느낀 채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다시 그를 만나 오늘 일에 대해서 또한 카인의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진 않았다. 감사의 마음이란 어찌되었든 내가 지닌 미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더욱이 어린아이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위선적인 일이다. 그래서 나는 데미안에게 취했던 내 자신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그다지 탓하지는 않는다. 만일 그가 크로모의 소나기로부터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타락해 버렸으리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로서도 이 해방감을 내 소년기의 최대의 체험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방을 시켜준 사람에 대해선 기적이 이루어지기가 무섭게 잊어버렸던 것이다. 이미 말했듯이 배은망덕이란 내게 있어선 결코 이상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이상스러운 일은 내가 그 일에 대해 전혀 호기심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비밀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은 채 어떻게 단 하루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가. 카인에 관해, 크로모에 관해, 독심술에 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호기심을 나는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이 일만큼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었다. 나는 갑자기 적의 소나기로부터 해방되어 밝고 즐거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불안의 발작이나 숨막힐 듯한 가슴의 고동소리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다. 나를 얽매었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나는 더 이상 가책에 떠는 죄인이 아니었으며 다시 예전의 학생으로 되돌아갔다. 나의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오려고 애썼고 무엇보다도 그 끔찍했던 일들과 고통스럽던 일들을 빨리 잊기 위해 노력했다. 나의 죄와 깊고 긴 고통의 날들은 흔적 하나 남김없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잊어버리려고 한 것은 단지 그것뿐 아니라 나를 도와주고 구원해준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 저주받은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크로머에게 당한 몸소리 쳐지는 수모에서 상처를 입은 영혼이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 이전에 행복하고 만족스러웠던 세계로 도망쳤던 것이다. 나를 향해 다시 활짝 문을 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좋은 향기와 아벨에 대한 신의 사랑이 존재하는 곳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눈 그 다음 날 되찾은 자유에 대해 완전한 확신이 서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길 거라는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나는 열렬히 갈망했던 일을 했다.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께 자물쇠가 부서지고 진짜 돈 대신 장난감 돈이 들어있던 저금통을 내보이며 얼마나 오랫동안 나의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에 못된 아이에게 시달림을 받아왔는지를 고백했다. 어머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시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달라진 내 눈빛과 달라진 내 목소리로 내가 병에서 회복되어 다시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몹시 흥분되어 내가 다시 밝은 세계로 돌아온 것에 대해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에 귀양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로 나를 데리고 갔다. 다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질문과 놀라움이 쏟아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오랫동안 처했던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음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멋지게 이루어졌으며 잘 짜인 이야기처럼 기막히고 조화롭게 해결되었다. 나는 진심으로 이 조화 속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평화와 양친의 신뢰를 되찾았다는 건 싫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모범적인 아들이 되었고 옛날보다 누나들과 더 잘 어울렸으며 기도를 드릴 때에는 구원을 받은 자와 회개한 자의 감사에 넘친 심정으로 내가 좋아하던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그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찬송이었고 조금의 거짓도 없었다. 그렇지만 모든 게 완전히 안정된 것은 아니었다. 내가 데미안을 잊으려 했다는 사실은 바로 이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데미안에게도 나는 참회했어야만 했다. 그 참회는 그럴듯하게 과장되거나 감동적이지는 않았겠지만 참회를 했어야만 더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나는 온 힘을 다해 옛날의 낙원으로 돌아왔고 자비롭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데미안은 이 세계에 속하지도 않았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물론 그는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로는 그 또한 유혹자였으며 내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다른 나쁜 세계에 대해 눈뜨게 했다. 이제 겨우 아벨로 돌아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미하는 것에 협조할 수 없었으며 원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표면적 이유였다. 그러나 속사정은 달랐다. 나는 크로모의 손에서 해방되었지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자유는 아니었다. 나는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곧바로 걷기 위해 애썼지만 그 길은 내겐 너무 위험했다. 다행히 친절한 손이 나를 붙들어 위험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는 더 이상 한눈 파는 일 없이 어머니의 품, 경건하고 따스했던 어린 시절의 안락한 보금자리 속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실제보다 더 어리고 더 의존적이었으며 더 어린애처럼 굴었다. 크로모에게 고분고분 따랐던 나는 독립심을 상실하여 다시 새로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유일한 세계가 아닌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맹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켜주시는 익숙한 밝은 세계에 속하기를 갈망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나는 데미안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내 자신을 맡겨야만 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의 나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의 이단적인 사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 듯 했다.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데미안은 내게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자극과 경고로서 조롱과 풍자로서 나를 더욱 적극적인 인간이 되게 하려고 애썼을 것이었다. 지금에서야 나는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다가서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는 것을. 약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산책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아벨보다 카인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았다. 아버지는 대단히 놀라면서 그러한 견해는 조금도 새로운 점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 견해는 원시 기독교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 여러 종파에 의해 전도되어 왔는데 그 종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카인 교파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기도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일 사람들이 카인이 옳고 아벨이 부정하다고 믿게 된다면 신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되고, 따라서 성경의 신은 올바른 유일신이 아니라 그릇된 신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인 교파들은 그와 비슷한 견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교도들은 먼 옛날에 사라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학교 친구가 그런 것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단연코 배척해야 한다고 엄숙히 경고하셨다.